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벌써 1월 중순이 지나고 곧 설이 다가오지요. 어린 친구들은 세뱃돈 생각에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이번 설은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맛있는 것도 함께 만들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자의 몸으로 남자 행세를 한 자청비. 옛날에 자청비라 하는 어여쁜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자청비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웬 도령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인데 목이 말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바가지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자청비가 바가지에 물을 떠서는 버들잎을 띄운 뒤 도령에게 건네었습니다. 얼굴은 고운데 마음은 어찌 그리 고약하오. 물을 주기 싫으면 그저 주기 싫다 하지. 마실 물에 버들잎을 띄우다니. 도령이 화를 내자 자청비가 말했습니다. 물을 마시다 체하면 약도 없습니다. 목이 심하게 마르다 하여 혹시나 급하게 마시다 체할까 해서 천천히 마시라고 버들잎을 띄웠습니다. 그 말에 도령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아들로 문국성이라 합니다. 지금 글 공부를 하러 거무 선생에게 가는 중입니다. 그 말에 자청비가 얼른 말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집에 저와 똑같이 생긴 남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도 거무 선생에게 글 공부하러 가려던 참입니다. 둘이서 길동무 삼아 함께 떠나는 것이 어떠실지요? 아, 거참 잘 되었습니다.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문도령을 문 앞에 세워두고 집으로 들어가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이 나이가 되도록 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없이 달랑 저 혼자뿐인데 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나중에라도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거무 선생 밑에 들어가 공부를 하려 합니다. 자청비의 말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공부에 나이가 어디 있겠느냐. 부디 잘 다녀오너라.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자청비는 얼른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문도령에게 갔습니다. 저는 자청이라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앞으로 좋은 글 동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눈 문도령과 자청비는 곧바로 거무 선생을 찾아가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3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문도령의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서 공부를 끝내고 하늘나라로 돌아와 혼례를 올리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청도령, 나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소. 아버님께서 서수왕 아기에게 장가를 들라는 편지를 보내셨소. 문도령의 말에 자청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소. 문도령과 자청비는 짐을 꾸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덥기도 하고 목도 말라 두 사람은 맑은 개울가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청비의 말에 문도령이 옷을 훌러덩 벗어던지며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시원하다. 안 그래도 땀이 어찌나 흘러내리던지 좀 씻고 싶었던 참이요. 자청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개울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물가 버들잎을 따서 글을 썼습니다. 눈치 없는 문도령님아, 멍청한 문도령님아, 3년 동안 한 방을 써도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 없는 문도령님아. 자청비는 버들잎을 띄어보내고는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사실 자청비는 한눈에 문도령에게 반해 글 공부도 따라가고 3년을 함께 지낸 거였습니다. 목욕을 하다 떠내려온 버들잎 편지를 본 문도령은 황급히 옷을 찾아 입고 자청비를 쫓아갔습니다. 여보시오 낭자, 3년을 함께한 정을 어찌 이리 매정하게 끊는단 말이오.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갑시다. 문도령은 넘어지고 자빠지며 자청비를 쫓았습니다. 자청비는 그토록 애타게 자기 이름을 부르며 쫓아오는 문도령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한번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문도령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문도령님, 그동안 저는 여자의 몸으로 남자처럼 행세하며 문도령님을 속였습니다. 이리 헤어지는 것도 너무 섭섭하오니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소, 그리하리다. 문도령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자청비는 문도령을 부모님 모르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문도령을 자기 방 병풍 뒤에 숨겨놓고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중에 자청비가 물었습니다. 저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를 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러기 싫소. 하나, 부모님의 명령이라 우선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오. 가서 그대와 혼인하겠다고 부모님께 말하겠소. 그렇다면 언제까지고 도령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자청비와 문도령은 굳게 약속을 하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꽃기호하고 첫 닭이 울자 문도령이 하늘나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 박씨를 줄 터이니 박씨를 심어 열매가 자라고 그 열매를 따게 될 때까지 내가 안 오면 죽은 줄 아시오. 그러면서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박씨 하나를 주었습니다. 문도령이 떠나자마자 자청비는 그 박씨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새싹순이 나고 줄기가 돋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라 열매를 맺어도 문도령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애타게 문도령을 기다리던 자청비는 문도령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청비는 온갖 고생을 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 눈에 익은 곳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문도령과 함께 글 공부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자청비가 옛 생각에 잠겨 길을 걷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슬피 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무슨 일로 여기 주저앉아 울고 계십니까? 자청비가 묻자 선녀가 대답했습니다. 하늘나라 문도령님이 자청비와 함께 목욕하던 개울에 물이라도 맛보고 싶다 하면서 물을 떠오라 하였습니다. 한데 그곳이 어디인지 통 알 길이 없어. 그 말에 자청비가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자청비입니다. 목욕하던 곳을 알려줄 테니 저도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자청비는 선녀들에게 목욕하던 개울에 물을 떠주고 선녀들은 자청비를 하늘나라로 올려다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문도령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청비는 밤이 깊을 때까지 문도령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날이 완전히 저물고 보름달이 떠오르자 나무 위로 올라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달이 곱기는 곱다만 우리 문도령님 얼굴보다 고울까. 자청비의 노랫소리에 문도령이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이게 누구요? 자청비 아니요. 이곳까지 어떻게 오셨소? 문도령은 자청비를 얼른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부모님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새 옷이 보기는 좋으나 묵은 옷만큼 따뜻하지 않고 장도 새 장보다는 묵은 장이 단 것처럼 사람도 새 사람보다는 묵은 사람이 좋습니다. 저는 새 사람에게 장가들지 않겠습니다. 저를 찾아 험한 길 마다치 않고 달려온 자청비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냐, 오냐. 자청비는 충분히 우리 집 며느리 될 자격이 있다. 어머니도 말했습니다. 오냐, 오냐. 자청비는 충분히 내 각시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문도령과 자청비는 하늘나라에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잃어버린 비단과 망주석 재판. 옛날 옛날에 비단 장수가 살았습니다. 비단 사세요. 비단이요. 고운 비단입니다. 비단 장수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비단을 팔았습니다. 하루는 비단 장수가 구불구불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등에 짊어진 무거운 비단 때문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잠시만 쉬었다 가야겠어. 비단 장수는 쉴 곳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 거렸습니다. 마침 무덤 옆에 망주석이 서 있었습니다. 옳지. 저기 앉아 좀 쉬어야겠군. 비단 장수는 무거운 비단짐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비단을 많이 팔아야 할 텐데. 망주석에 기대어 쉬던 비단 장수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가 그만 잠이 들었나 보네. 해가 지기 전에 비단을 팔아야 하는데. 비단 장수는 바람결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비단이 어디 갔지?
아이고, 내 비단. 비단 장수는 여기저기 둘러보며 비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비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 비단을 모두 도둑 맞았구나. 비단 장수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비단 장수는 마을로 내려가 물어보았습니다. 잠든 사이에 내 비단이 없어졌다오. 그것 참 안 됐구려. 사또를 한번 찾아가 보시오. 우리 사또라면 당장 도둑을 잡아 주실 겁니다. 아이고, 맞아요. 현명하신 사또는 비단을 찾아 주실 거요. 모여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비단 장수는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비단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덤 옆에 쉬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망주석만 있었지요. 망주석이 있었다고. 그렇다면 망주석은 비단 도둑을 보았겠구나. 여봐라, 그 망주석을 당장 잡아오너라. 내일 그 망주석을 데리고 재판을 할 것이다. 사또가 명령하자 비단 장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망주석을 끌고 온다고. 다음 날 사또의 명령대로 망주석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망주석을 재판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망주석을 어떻게 재판한다는 걸까요? 아이고, 그러게. 돌덩이 망주석이 무엇을 보았다고 그러시지? 과연 사또가 비단 도둑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은 관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재판을 시작하겠소. 모두들 조용히 하시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고 사또는 망주석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망주석아, 너는 비단을 훔쳐가는 도둑을 보았느냐? 사또는 더 큰 소리로 망주석을 꾸짖었습니다. 누가 비단을 훔쳐갔느냐? 바른대로 말하지 못할까? 하지만 돌로 만들어진 망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놈, 비단을 누가 훔쳐갔는지 어서 말하여라. 여전히 망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내가 물어보는데도 대답하지 않다니. 이런 고얀 녀석. 여봐라, 저 망주석에 볼기를 쳐라. 그러자 포졸들은 긴 막대로 망주석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관가에 모인 사람들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웃음소리가 웬 말이냐? 여봐라, 웃은 사람들을 모두 옥에 가두어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 사또, 사또,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또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포졸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야 너희들의 잘못을 알겠느냐? 사또가 옥에 갇힌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사또,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내 너희에게 큰 벌을 내리려고 했으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니 용서하겠노라. 대신 내일까지
비단 한 필씩 사서 바치도록 하여라. 네, 사또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풀려난 사람들은 비단을 사서 바쳤습니다. 비단이 쌓이자 사또는 비단 장수를 불렀습니다. 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 찾아보아라. 비단 장수는 비단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또, 여기 있는 비단들은 모두 제 것이옵니다. 그래, 너희들은 이 비단을 모두 어디에서 샀느냐? 사또는 비단을 가져온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건넌 마을에 사는 비단 장수에게 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여봐라, 그 비단 장수를 당장 잡아오너라. 건넌 마을에 사는 비단 장수가 관가로 끌려왔습니다. 네 이놈, 이 비단들이 어디서 났느냐? 그것은 네, 제가 비단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건넌 마을에 사는 비단 장수는 사또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서 이 비단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비단값도 모두 돌려주거라.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또는 관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역시 돌이 말을 한다는 것은 들어본 일이 없느니라. 하지만 망주석을 재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 아니냐. 그러면 모인 사람들에게 비단을 사오게 해서 비단 도둑을 잡을 생각이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 정말 감사합니다. 비단을 되찾은 비단 장수는 깊이 머리를 숙였답니다. 할머니 꾀에 넘어간 호랑이. 옛날 깊은 산속 어느 마을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초가집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무밭에 쪼그리고 앉아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호랑이를 보자 놀라기는커녕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호랑이야, 여기가 내 놀이터인 줄 아느냐? 날마다 찾아와서 이렇게 무밭을 엉망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할머, 나는 물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오. 그까지 무 몇 개 뽑아 먹은 게 뭐가 큰일이라고 야단이요. 차라리 물을 하나 뽑아서 그것만 먹으면 아무 말 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한 입 베어 먹고 뱉어 놓을 거면서 이무 저무 다 뽑아 다른 사람도 못 먹게 만드는 건 무슨 심보냐? 할머니가 따끔하게 나무라자 호랑이도 지지 않고 할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무가 잘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모르니 뽑아서 한 입씩 베어 먹어봐야 알 것 아니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소린데 언제 할멈이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한 적이 있어? 고작 무 몇 개 뽑아 먹었다고 잔소리나 실컷 늘어놓고. 호랑이는 볼멘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호랑이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호랑이야,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냐?
할머니는 호랑이를 골려줄 좋은 깨가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거야, 두 말하면 잔소리지. 맛있는 음식만 준다면 난 무밭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요. 좋아,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너라. 내가 맛있는 팥죽을 쑤어줄 테니까. 그게 정말이요? 호랑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할멈, 고맙소. 그럼 저녁 때 찾아가리다. 호랑이는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서 먼저 화로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있는 물 항아리에 새빨간 고춧가루를 가득 풀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건에 바늘을 촘촘히 꽂아서 걸어놓고 부엌 입구에는 쇠똥을 깔아서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당에 멍석을 펴고 대문 앞에 지게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팥죽을 쑤지 않고 안방에 누워 호랑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호랑이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멈, 약속대로 왔구먼. 어서 들어오너라. 할머니는 대문을 열어 호랑이를 마당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호랑이야, 팥죽이 빨리 먹고 싶지? 그럼 내 심부름 하나 해줘야겠다. 일손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해하거라. 괜찮소. 맛있는 팥죽을 대접받는데 그까지 심부름쯤이야. 그럼 마당에 있는 화로를 안으로 좀 들여다다오. 그러자 호랑이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화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멈, 화로에 불이 꺼져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씨가 남아있을 테니 화로에 입을 대고 불어보거라. 호랑이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화로에 입을 대고 후 불었습니다. 그러자 화로에 쌓여있던 재가 날려 호랑이의 왕방울만한 눈에 들어갔습니다. 호랑이는 눈이 몹시 따가웠습니다. 그래서 앞발로 눈을 비볐지만 비빌수록 눈은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할머, 야단났어. 눈에 재가 들어갔나 봐. 저런, 어서 부엌으로 가서 항아리에 있는 물로 눈을 씻어라. 할머니가 친절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가 항아리에 담긴 물로 눈을 씻었습니다. 으아, 따가워. 호랑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할머니가 고춧가루를 풀어놓은 물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 나 좀 살려줘. 아이고, 이를 어째. 자, 이 수건으로 눈을 닦아라. 호랑이는 할머니가 건네준 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수건에는 바늘이 잔뜩 꽂혀 있었습니다. 바늘이 눈을 찌르는 바람에 호랑이는 눈알이 빠질 듯 아팠습니다. 그제야 호랑이는 할머니에게 속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할멈이 감히 나를 속여. 호랑이는 할머니가 미워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눈이 아파 눈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할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허둥지둥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부엌 입구에
쇠똥을 깔아 놓았던 것을 미처 몰랐던 호랑이는 쇠똥을 밟고 미끄러져 마당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있던 멍석이 호랑이를 둘둘 말아서 단단히 감쌌습니다. 그러자 지게가 기다렸다는 듯이 멍석에 말린 호랑이를 지고 강으로 달려가 강물 속에 던져 버렸답니다. 어린 원님의 지혜. 어느 마을에 새 원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원님 행차요. 길을 비키시오. 마을 사람들은 새 원님이 어떤 분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관가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실까? 의젓하고 현명한 분이실 거야. 장원급제한 분이라지. 모인 사람들은 시끌벅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원님을 태운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원님이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 원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니, 저런 어린아이가 원님이란 말인가? 그러게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일이 많을 텐데. 마을 사람들은 새 원님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원님은 관가에서 아전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 부족한 점이 많으니 나를 잘 도와주게. 네, 성심성의껏 돕겠나이다. 아전들은 원님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전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런 어린아이를 어떻게 원님으로 모신단 말인가? 아우, 나 원참 어린아이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하다니. 원님이 자리를 떠나자 아전들은 저마다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어린아이를 원님으로 보내다니. 아유, 나 참. 나는 저런 애송이를 원님으로 모실 수 없소이다. 임금님의 명을 받고 온 원님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지 않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울면서 집으로 돌아갈 거요. 그것 좋은 생각이요. 아마 며칠도 못 가 그만두고 말 거요. 아전들은 원님을 골려줄 생각을 하며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 농부가 어린 원님을 찾아왔습니다. 원님, 저희 집 곳간에 쌀이 날마다 조금씩 없어집니다. 그 도둑을 꼭 좀 잡아주십시오. 알았네. 자네는 그만 돌아가 있게. 이방, 내일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저렇게 어린 원님이 무슨 수로 도둑을 잡겠어. 아전들은 어린 원님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이 관가로 모였습니다. 한 농부가 쌀을 자꾸 도둑 맞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그래서 어젯밤 그 농부의 쌀가마니에 표시를 해두었으니 마을 곳간을 모두 뒤지면 누가 도둑인지 알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식구들이 굶주리고 있어서 제가 쌀을 훔쳤습니다. 원님은 다시 찾은 쌀을 농부에게 돌려주고 가난한 도둑에게는 관가의 쌀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원님께서 쌀도둑을 잡았다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도둑을 잡았다지 뭐야. 어린 원님이 도둑을 잡았다는 소문은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원님은 마을의 어려운 일들을 현명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어린 원님을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원님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습니다. 이 마을에 온 원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이시구먼. 마을 사람들은 원님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린 원님이 존경을 받자 아전들은 시기를 했습니다. 지난밤에 잠을 잘 잤는가? 원님이 먼저 인사를 해도 아전들은 들은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어리다고 얕잡아 보는군. 저 못된 버릇을 당장 고쳐줘야지. 원님은 아전들을 혼내줄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루는 어린 원님이 이방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돌장이를 불러오시오. 돌을 쪼는 돌장이는 왜요? 돌장이에게 급히 시킬 일이 있으니 당장 부르시오. 이방은 할 수 없이 돌장이를 데려왔습니다. 원님은 돌장이를 조용히 방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전들은 원님이 무슨 일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뒤 돌장이가 다시 관가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커다란 돌덩이를 들고 왔습니다. 어린 원님은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봐라, 여기 무엇이 있는지 보아라. 이게 무엇이냐? 아전들은 돌장이가 가져온 돌덩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돌덩이가 아니옵니까? 그런데 돌이 마치 가처럼 생겼사옵니다. 네, 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돌로 만든 갓이 어디 있사옵니까? 잘 보았다. 이것은 바로 갓이니라. 돌로 만든 갓이지. 아전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키득거렸습니다. 어린 원님은 아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갓이다. 목이 하도 뻣뻣하여 인사를 못하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돌장리를 시켜 돌로 갓을 만들도록 하였느니라. 이 갓을 쓰면 뻣뻣했던 목이 절로 숙여질 것이니 내게 머리 숙여 인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아전들은 모두 이 갓을 쓰도록 하라. 아전들은 원님의 명령대로 돌로 만든 갓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목이야. 돌로 만든 갓을 쓴 아전들은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잘못을 깨달은 아전들은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어린 원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사오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원님을 잘 모시겠사옵니다. 어린 원님은 의젓한 목소리로 아전들에게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을 어찌 알 수 있단 말이냐. 어리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겨서야 되겠느냐.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쳤다고 하니 지난 일들은 모두 용서해 주겠노라. 앞으로 나를 도와 이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뒤 아전들은 어린 원님을 도와 열심히 일했답니다. 소나기에 놀란 호랑이. 깊은 산에 살던 호랑이가 배가 고팠습니다. 슬금슬금
산을 내려왔습니다. 대나무골 김첨진의 소가 살이 쪘다 했지. 그놈을 잡아먹으면 맛이 있겠구나. 호랑이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한낮 뙤약볕에도 숨이 죽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산 쪽에서 시꺼먼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올랐습니다. 소나기가 오겠어요. 얼른 내뺍시다. 느티나무 밑에서 놀던 사람들이 소나기를 피하려고 마을을 향해 달렸습니다. 호랑이가 온다. 내 빼자가 아니고 소나기가 온다. 내 빼자라니. 호랑이는 마을로 들어오면서 소나기를 피해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단 말인가?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소나기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을로 들어가는 바위 밑에서 소나기를 피하였습니다. 날이 컴컴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퍼붓던 소나기도 멎었습니다. 호랑이는 세차게 퍼붓던 소나기가 사람들이 말하는 소나기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해가 져서 캄캄해지자 호랑이는 김첨진의 외양간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습니다. 먹음직하게 생겼군. 호랑이는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첨진의 소가 그래도 값이 꽤나 나갈 거야. 이왕 끌고 갈 바에는 값이 나가는 놈을 골라야지. 도둑놈이 외양간으로 들어오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이구, 이게 무엇일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소나기가 나타난 건가? 호랑이는 그만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소나기가 나타날 게 뭐람. 이왕 오려면 내가 소를 잡아먹고 간 뒤에나 올 일이지. 호랑이는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호랑이는 숨을 죽이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김첨지는 부자라 그런지 오늘 장에 가서 또 소 한 마리 사왔군. 도둑놈은 캄캄한 외양간을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살살 더듬었습니다. 처음엔 이 집 소를 더듬었습니다. 두 번째로 호랑이 엉덩이를 더듬었습니다. 이놈을 끌고 가야겠군. 아주 살이 통통하게 쪘어. 도둑놈은 호랑이 엉덩이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귀를 잡아 당겼습니다. 호랑이는 도둑놈에게 귀를 잡혀서 끌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소나기는 처음 보았네. 호랑이는 소나기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살금살금 살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 같은데. 호랑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보다 무서워하는 소나기라니 함부로 덤빌 수도 없었습니다. 도둑놈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가자 이놈아. 도둑놈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뒤 호랑이의 귀를 꽉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양쪽 발꿈치로 호랑이의 배를 탁 찼습니다. 호랑이는 엉겹결에 내달렸습니다. 내가 여태껏 등에다 무엇을 얻고 다닌 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참 재수가 없네.
소나기를 업다니. 호랑이는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소나기를 등에 업고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둑놈은 두 발꿈치로 호랑이의 배를 탁탁 찼습니다. 호랑이는 그럴 때마다 세차게 달렸습니다. 서너 발자국 뛰니까 10올이나 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달렸습니다. 호랑이는 높은 산으로 치달렸습니다. 도둑놈은 소 주인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아주 멀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다그쳤습니다. 그놈 힘 한번 세다. 이렇게 잘 달릴 수 있다니. 도둑놈은 감탄을 하였습니다. 주인집에서 멀리 달아나는 것이 매우 기뻤습니다. 도둑놈은 붙잡히지 않을 거리에 오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얼마나 멀리 달렸는지 모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도록 달린 호랑이는 그만 힘이 빠졌습니다. 혀를 쑥 빼물고 잘 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토끼가 이런 모습을 보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너 왜 웃니? 호랑이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호랑이님, 좋은 먹이를 싣고 다니는데요? 토끼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요놈 토끼야, 이것은 소나기다. 소나기야. 토끼는 그만 배꼽을 쥐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도둑놈은 호랑이의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소 등을 탄 게 아니고 호랑이 등을 탄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도둑놈도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온몸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뛰어내리자니 호랑이의 밥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러고 있자니 겁이 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님, 참으로 맛있는 먹이를 싣고 다니네요. 토끼는 자꾸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놈의 토끼, 왜 자꾸 깝죽거려? 남은 속 타는 줄도 모르고. 도둑놈은 토끼가 얄미웠습니다. 만일 사람이라고 하면 금방 호랑이의 밥이 될 것이니 여간 위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님, 좋은 먹이를 싣고만 다닐 거예요? 토끼가 또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토끼야.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자꾸 그러니. 나 좀 살려다오. 도둑놈은 토끼에게 애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간 큰일 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면 내려놓으란 말이니? 예. 내 등에는 소나기가 타고 있어.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소나기야. 토끼는 또 까르르 웃었습니다. 호랑이님, 힘센 소나기는 먹잇감이 안 되나요? 토끼야, 나보다 힘센 소나기를 어떻게 먹이로 하니? 호랑이는 너무도 지쳤습니다. 등 위로 도둑놈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님, 고무 나무에다 몸을 문지르세요. 그러면 소나기가 떨어지니? 예,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호랑이는 슬금슬금 고목나무로 갔습니다. 아이쿠, 정말 나 죽겠네. 토끼 때문에 내가 죽다니. 도둑놈은 토끼가 죽이도록 얄미웠습니다.
호랑이는 고무나무에다 몸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난 끝장이다. 도둑놈은 고목나무를 살폈습니다. 기어 올라갈 큼직한 나뭇가지가 보였습니다. 도둑놈은 재빠르게 고목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이제야 살았구나. 내 등에서 소나기가 떨어져 나갔단 말이야. 정말 혼났다. 토끼야, 내가 아니었더라면 난 죽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구 달리면서 말했습니다. 도둑놈은 그제야 고목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니 참 혼났네. 도둑놈은 옷을 털털 털면서 말했습니다. 토끼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토끼야 이놈,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 도둑놈은 토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살아난 줄 아세요. 마음보가 컴컴하면 그렇게 혼이 좀 나야 돼요. 토끼는 깡충깡충 달리면서 말했습니다. 너 거기 서 있어. 도둑놈은 토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도둑놈의 걸음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토끼의 걸음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 많은 새 나그네. 옛날 어느 주막에 새 나그네가 함께 묵게 되었습니다. 운수를 점치는 점장이, 침을 놓아 병을 고치는 침의, 집터나 맷자리를 고르는 직관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세 사람은 서로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놀라운 재주가 많아도 내 점치는 재주보다는 못할 것이요. 점장이가 말했습니다. 허허, 무슨 소리. 내 집 놓는 재주를 한번 보면 그런 소리는 못하지. 침의도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맷자리를 보는 내 재주에는 귀신도 절을 한다네. 직관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기 한번 해보세. 내기에서 이긴 사람을 형님으로 모시기로 하지. 점장이가 자신의 참 목소리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치미와 지간도 점쟁이의 말에 선뜻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이르자 점장이가 어느 집 안으로 불쑥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주머니, 지금 빨리 멍석을 깔고 곡을 하십시오. 예? 아니 벼랑간,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아 글쎄, 바깥 양반의 목숨이 위태로우니 서두르십시오. 깜짝 놀란 부인은 영분도 모른 채 마당에 멍석을 깔고 목 놓아 통곡하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때 뒷산에 나무하러 간 남편은 시원한 굴 속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허허, 이게 무슨 소리지? 남편은 부인의 통곡 소리에 놀라 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굴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이고, 하마터면 깔려 죽을 뻔했구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부인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점쟁이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치미와 지간도 점쟁이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네 정말 훌륭한 재주를 가졌네. 다시 길을 떠난 세 사람이 어느 커다란 집 앞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대문이 벌떡 열리더니 하녀가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치미가 급히 달려가는 하녀를 불러세우며 물었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느냐? 저희 마님이 아기를 낳으시는데 아기가 도무지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의원을 모시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자 치미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되었군. 내가 바로 의원이니 멀리 갈 필요 없겠구나. 어서 나를 마님에게 안내하여라. 하녀는 치미를 마님이 누워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치미는 마님의 배에 살짝 침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응애하고 우람찬 울음을 터뜨리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아기가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님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했기에 아기가 그렇게 금세 태어나는가? 헤헤, 그건 말이지.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 무서워서 제 엄마 탯줄을 꼭 붙잡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손에 살짝 침을 놓아주었지. 아기가 깜짝 놀라 탯줄을 놓는 바람에 밖으로 나온 거라네. 치미가 껄껄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점쟁이와 지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다시 길을 가던 세 사람은 어느 산속에서 장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동그랗게 쌓아 올린 무덤의 흙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관이 갑자기 멈춰서서 지팡이를 탕탕 땅에 박더니 말했습니다. 상주에게 다녀올 테니 여기서 잠시 기다리고 있게. 지관이 상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상주. 맷자리를 잘못 잡았소. 지금 아버님의 관은 이 자리에 없소이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금 여기서 관을 묶고 흙을 덮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디 한번 다시 봐보시오. 상주가 무덤을 파보니 지관의 말대로 관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대체 관이 어디로 사라졌지요? 상주가 몹시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저 아래 잘 모셔놓았다오. 지관은 지팡이를 짚은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원래 시냇물이 흐르던 자리였소. 그래서 관이 따라 내려간 거요. 내가 좋은 맷자리를 찾아주겠소. 그 광경을 지켜본 치미와 점쟁이는 감탄했습니다. 자네 땅속까지 꿰뚫어보는 대단한 재주를 가졌구먼. 자네가 형님이 되어야겠군. 점쟁이가 지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 친구 재주가 더 훌륭하네. 지관이 치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사실은 이 친구가 형님이 되어야 해. 치미가 점쟁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허허 웃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의 재주를 모두 함께 좋은 일에 써보는 게 어떤가? 치미가 이렇게 말하자 지관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일세. 세 사람은 다시 사이좋게 길을 떠났답니다. 여기까지 달림 책방의 잠자리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점장이 취미 지간 가운데 누가 한 일이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나요? 우리의 삶은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겪게 되는데요. 어느 하나만 중요하고 대단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 역시 누구는 대단하고 누구는 하찮다고 평가할 수도 없고요. 혹시 잘 나가는 사람에 비해 내 자신이 하찮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생각을 바꾸어 아직 내가 잘하는 것을 못 찾은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고 내가 인정해 줄 때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랍니다. 오늘 밤 나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며 잠들어 보아요. 그럼 오늘도 잘 자요.